한국 사람 만들기 제2부 친중 위정척사파 제1장 병자호란과 명의 멸망 송, 원, 명이 완성한 선진 문명을 모델로 삼은 조선은 발전을 거듭한다. 문물이 정비되면서 개국 직후인 15세기까지만 해도 50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00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임진왜란 직전인 16세기 말에는 1400만 명에 이른다. 주자성리학의 수용과 토착화에 성공한 조선은 사상적, 문명적으로 명과 대등한 관계에 도달했다고 자부했다. 명에서 양명학이 성행할 때 조선의 유학자들은 명문명의 쇠락을 과감하게 비판했다. 물론 명이 대국임을 인정하고 문명의 발상지임을 전제로 한 비판이지만 그만큼 조선은 주자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국으로서의 자신감을 확보한다. 번영하던 조선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바다 건너의 왜와 압록강 부근의 여진이었다. 조선은 때로는 교역을 장려하고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왜와 여진의 발호를 막고자 노력했다. 세종 원년에는 상왕 태종의 명을 받들어 이종무가 병사 17,000명을 병선 227척에 태우고 왜구의 본고지인 대마도를 정벌한다. 이후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가 대마도를 경상도의 일부로 복속시키고 조선 조정에 조공을 바칠 것을 청해 세종이 이를 허락하고 웅천의 네이포와 울산의 연포, 그리고 부산포 등 3포를 개방하여 교역을 허락한다. 여진 역시 조선 건국 초부터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함흥 출신인 태조 이성계는 여진족들과의 교류가 특히 많았다. 그의 의제이자 처조카 사위였으며 사후 태조의 사당에 함께 모셔진 이지라는 본명이 퉁두란인 여진족이었다. 조선은 여진족으로부터 마필, 해동청, 산삼, 모피 등을 수입하고 포목, 농기구, 종이 등과 교환하였다. 여진족의 귀화도 적극 장려하였다. 서울에는 조공을 바치러 오는 여진족이 묵을 수 있는 북평관이란 숙소도 있었다. 그러나 여진족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일부 부족의 세력이 강해져서 노략질을 할 때면 조선은 무력으로 다스렸다. 세종이 김종소를 시켜 육진을 개척하고 최윤덕, 이천 등을 보내 사군 육진을 둔 것도 모두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국 왜는 임진왜란을, 여진은 병자호란을 일으킨다.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 조선의 인구는 임난 직전에 비해 200만 명 감소한다. 전국이 잿더미로 변했고 경작지는 3분의 1로 준다. 백성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선 위정자들의 정세 판단력과 전쟁 수행 능력은 최악이었다. 조선이 그나마 멸망하지 않은 것은 이순신, 권율 장군과 같은 극소수의 명장, 각지의 의병과 승병, 그리고 명이 보낸 원군 덕분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선의 조정은 명으로부터 제조지은을 입었다며 명을 더욱 극진히 받든다. 반면 왜와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후, 그의 어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끈질기게 화평을 요청해오자 조선은 1609년 기유약조를 맺고 조일 관계를 정상화한다. 정상화라고는 하나 양국 간의 상징적인 교역만 허락한 사실상의 쇄국 정책이었다. 조일 간의 모든 교역은 대마도주를 통하도록 하였으며 교역의 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조선과의 교역에 투입할 수 있는 배, 소위 세견선은 20척으로 제한하였고 이 외선들은
조선이 대마도주에게 내린 직인이 찍힌 허가장을 소지해야만 했다. 외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는 임난전의 삼포 대신 부산 초량진 단 한 곳으로 제한했다. 부산에서도 외인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제한하였다. 외인들의 생활과 활동 반경은 초량진의 외관으로 국한되었다. 외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각 관문에는 군사와 통역관이 배치되었고 매번 철저하게 몸수색을 받아야 했다. 외관을 둘러싼 담 밖에는 6개의 검문소를 설치하였다. 외관의 상근 직원은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된 관수 외에 태관, 통역관, 비서, 장인 등이었으며 모두 대마도주가 임명하는 자들이어야만 했다. 조선 측에서는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외관 훈도와 그의 부관인 훈도별차가 상주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명이 국력을 소진하는 사이 만주에서는 여진이 세력을 키우면서 조선과 명을 동시에 위협하기 시작한다. 결국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채 안 된 1627년 청을 세운 여진은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9년 후인 1636년에는 병자호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1644년에는 중원을 차지한다. 여진족은 한때 금을 세워 요와 북송을 멸망시키고 양쯔강 이북을 모두 통치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었다. 금을 세운 여진족들은 원래 오늘날의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의 흑룡강성 주변에 살았다. 이들이 그 이전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던 숙신, 음누, 물길, 말갈 등과 어떤 관계인지는 불확실하다. 금을 세웠던 여진족이나 청을 세운 여진족이 모두 유사한 알타이어의 퉁구스계 언어를 사용한 사실만 보면 이들이 같은 여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을 세운 여진은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이었던 반면 후금과 청을 세운 여진은 압록 강변과 랴오허 강변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같은 부족이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청을 세운 여진이 자신들이 금을 세운 여진의 후예임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명을 멸망시키고 청을 세운 여진족의 초기 인구는 40에서 50만 명에 불과했다. 이 중 실제로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인구수는 15만 명이었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규합하기 시작할 당시 조선의 인구는 1,400만 명이었고 명의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었다. 여진은 인구가 30배가 넘는 조선을 굴복시키고 300배가 넘는 명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조선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이들은 청이라는 찬란한 문명 대국을 건설한다. 중국의 GDP가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커진 것도 청대다. 청의 중원제패가 가능했던 것은 여진족이 누르하치, 홍타이지, 도르곤 등 걸출한 지도자들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청을 건설한 여진의 지도자들은 당시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약재인 인삼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다지고 여진족, 몽골족, 조선인, 접경인을 아우르는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면서 사회 통합을 이룬다. 또한 팔기운이라는 새로운 군사 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최첨단 무기인 서양의 포와 이를 사용하는 전술을 완성하여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다. 1. 명의 쇠퇴와 여진족의 등장. 1400년에서 1600년 사이 명의 인구는 약 6,500만에서 1억 5천만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명은 급격히 기운다. 명 제10대 황제 정덕제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국고를 탕진한다. 명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환관 정치가 처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정덕제 재위 기간이었다.
그의 뒤를 이은 가정제는 1539년 이후 죽을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등청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조정회의도 열지 않았다. 1542년 이후에는 아예 자금성을 떠나 베이징 외곽에 거주하면서 도교에 심취하였다. 그 이후 가정제를 실제로 아련한 사람은 국정을 농단한 엄순과 환관 몇 명, 도교의 도사들 뿐이었다. 그의 아들인 제12대 황제 윤경제 역시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국사를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환관들에게 맡겼다. 몽골의 거듭된 침략이 있었으나 명은 이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평화를 유지하였고 계속되는 외구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윤경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만력제는 임진왜란의 명군을 파병하여 조선에서는 제조지은을 베푼 은인으로 숭배되었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최악의 황제였다. 만력제는 황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공금을 새로운 궁궐 축조와 사치 생활에 탕진하였다. 궁녀 3,000명과 환관 2만 명을 거느리고 모든 황실 납품자들에게 20%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부패가 극에 달했다. 만력제가 48년의 재위 기간 중 재상들을 직접 만나서 국사를 논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황제를 단 한 번도 직접 아련한 적이 없는 재상들은 환관들과 결탁하거나 당파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환관들의 전횡은 물론 극심한 당파 싸움이 일어났다. 명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만리장성 밖의 북방 민족들이었다. 명태조 주원장은 원을 멸망시키고 몽골족을 다시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몽골족을 다시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몽골을 비롯한 북방 민족을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이 언제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침략해 올지 몰랐다. 그는 일본, 조선, 안남 사람들은 목이나 전갈에 불과하지만 북쪽의 오랑캐들은 우리의 심장부와 배를 끊임없이 위협한다라고 하였다.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원장은 300만 대군을 유지한다.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만리장성 이북의 땅을 봉토로 내려서 직접 통치하도록 한다. 훗날 영락제가 되는 그의 넷째 아들 주체도 연왕으로 봉해 북평에 보내 통치하도록 했다. 17번째 아들 주권은 영왕에 봉하여 내몽골에 봉토를 주고 다스리게 한다. 주원장은 황제를 호위하는 군과 황성을 지키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대군은 위소 제도를 통해 유지하였다. 위소는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는 대신 주둔지에 둔전을 두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둔전을 받은 군호는 군적에 따라 등록되어 세대마다 군인을 배출해야 했다. 한 개의 위는 5개의 천호소, 각 천호소는 10개의 백호소로, 각 백호소는 2개의 총기로, 그리고 각 총기는 10개의 소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개 위는 5,600명, 각 천호소는 1,120명, 각 백호소는 112명, 각 총기는 50명, 각 소기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위소는 평시에는 등록된 군인의 70%가 농사를 짓고 30%가 군사력을 담당했다. 위소는 당의 절도사와 같이 군벌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다. 명조종은 장군이나 장교들, 사병들이 너무 친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소를 현지 사령관이 아닌 조종의 민간 관료가 통제하도록 하였다. 각 위소는 사령관인 지휘사가 지휘하였지만 지휘사들은 병조의 관료가 관할하는
오군 도독부의 지휘하에 두었다. 명대 초기에는 원과의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광활한 농토를 둔전으로 전환해 연 3억 킬로그램의 곡식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100만 대군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위소 제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15세기가 되면 베이징 주변의 위소 지휘관들은 자신들 가문의 묘역을 조성하거나 호화로운 주택을 짓는데 휘하의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병졸들은 부역자로 전락한다. 일부 지휘관들은 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상인들은 돈을 주고 지휘사 자리를 산 다음 휘하의 병졸들로부터 돈을 받고 병역을 면제해주거나 종들의 이름을 병적에 올려 그들에게 돌아가는 군량미를 횡령하였다. 어떤 장군들은 둔전을 사유화하면서 병졸들을 노비로 부렸다. 부패가 만연하고 착취가 심해지면서 군인들은 군인 신분을 면하려고 애썼다. 16세기 초반에 이르면 변방 접경 지역의 많은 위소들은 원래 병력의 50% 미만을 간신히 유지하였고 병력의 80%가 탈영한 것으로 조사된 위소도 있었다. 위소 제도가 붕괴하면서 변방을 지키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둔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모든 군인들의 월급을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했다. 몽골 부족들의 거듭된 침략, 남방 원주민들의 반란, 임진왜란 등 16세기에만 큰 전쟁을 여러 번 치러야 했던 명의 재정은 고갈되어 갔다. 군비가 급증하고 군사 수는 감소하자 명은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한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2. 누르하치의 부상. 명은 여진도 위소를 두어서 통치하였다. 명대의 중국과 조선의 기록에 의하면 여진족은 해서, 야인, 건주의 3부로 나뉘어 있었다. 해서는 몽골족과 같이 주로 유목 생활을 했고 야인 여진은 수렵 생활을 하며 문화적으로도 다른 여진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인으로 불렸다. 건주 여진은 농업을 바탕으로 수렵도 곁들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명이나 조선과 가장 유사하였다. 명은 누르하치의 부상 이전까지만 해도 작은 부족으로 흩어져 서로 다투고 있던 여진족을 이의제의 전략을 통해 다스리고 있었다. 일부 여진 부족장에게 명의 접경 도시에 와서 교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명의 직위를 주어서 다른 부족들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당시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진족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부족은 훌룬구룬이라 불린 해서 여진이었다. 이들은 우라, 후이파, 하다, 예허 등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변의 코르친, 카르친 등의 몽골 부족들과의 밀접한 교류와 결혼을 통하여 문화적, 언어적으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누르하치가 속해 있던 건주 여진은 이들을 몽골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당시 요동을 지키던 명의 요동 총병 이성량은 해서 여진의 라이벌이었던 건주 여진의 세력이 강해지자 여진 부족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주 여진을 공격한다. 이성량의 선조는 조선 사람으로 고조 이영이 명에 귀의하여 천령위지 휘첨사의 직을 받고 요동에 정착했다. 이성량은 몽골족과 여진족을 정벌하여 탁월한 전공을 세웠고 명조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요동을 장악했다. 그의 아들 이요송은 훗날 명군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한다. 1583년 이성량은 니칸와일란이라는 현지인의 건의에 따라 건주 여진을 공격하는데 이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기요창가와 아버지 탁시를 죽인다.
복수를 맹세한 누르하치는 1586년 니칸와일란을 죽인다. 누르하치의 실력을 본 이성량은 1589년 누르하치를 도지휘사에 임명한다. 누르하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는 해서 여진의 예허, 하다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통합을 시도한다. 그러자 누르하치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예허의 부족장 나림불루가 1591년 하다와 후이파 부족 연합군을 이끌고 누르하치를 공격한다. 1593년 랴오허강의 지류인 훈허강변의 자카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군은 해서 여진군 4,000명을 사살하고 말 3,000마리를 포획하는 대승을 거둔다. 누르하치는 1599년에는 하다 부족, 1607년에는 후이파 부족, 1613년에는 우라족, 1619년에는 예호 부족을 차례로 병합함으로써 여진족의 통합을 완성한다. 세력이 커지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누르하치는 문물을 정비한다. 사실 이때까지 누르하치가 이룩한 통합은 과거에도 이 지역의 수많은 부족장들이 이루었던 수준이었다. 오늘의 만주와 연해주, 내몽골을 포괄하는 중국의 광활한 동북지방의 역사는 수많은 부족들이 합종연횡하고 명멸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학자들에게 몽골 문자에 기반한 여진족의 문자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1599년 반포한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던 수많은 부족과 종족이 이 문자를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훗날 만주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언어는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팔기군이라는 획기적인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도의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 건주 여진이 동북지방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중원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다. 3. 팔기군의 탄생. 팔기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선조의 명으로 1596년 건주를 다녀온 남부주부 신충일의 건주기정도기라는 보고서다. 신충일이 건주를 방문한 표면적인 목적은 당시 여진족의 포로가 된 조선 사람들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선조가 임진왜란 중에도 무장 신충일을 굳이 보낸 것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누르하치의 동태를 살피고 여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1596년 12월 21일 만포진에 도착한 신충일은 22일 마중 나온 여진족의 안내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넌다. 신충일은 12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건주에 머물면서 노추, 즉 누르하치를 여러 차례 만나고 여진족의 군사체제, 경제, 주택, 성곽, 음식, 풍습 등을 정탐한 후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선조실록에도 실려있는 신충일의 기록은 누르하치의 외모, 그의 집, 그와 그의 동생 간의 알력 등은 물론 몽골족과 조선족, 한족이 투항해 오거나 포로로 잡혀와서 만주족으로 동화되기 시작한 역동적인 여진사회의 모습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누르하치가 막 부상하기 시작할 당시 여진사회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생생한 기록인 건주기정도기에는 팔기군에 대한 최초의 묘사도 등장한다. 정월 4일에 호인 100여 기가 각각 병기와 양식 두어 말씩을 가지고 깃대를 세워들고 북문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연대 및 방비처를 살피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기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으로 각각 2폭씩 붙여서 만들었는데 길이는 2자쯤 되었습니다. 5일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신충일이 목격한 8기군은 아직 초기 단계였다. 누르하치의 군대는 원래 여진족 고유의 소규모 사냥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10명에서 12명을 기본으로 하는 여진족의 사냥 조직은 같은 부족, 가족, 마을, 성 또는 도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601년 누르하치는 몽골의 군사 조직을 본뜬 새로운 군사 제도를 선포한다. 전사 300명과 그들의 식솔들을 한 개 니루로 조직하고 니루의 장은 니루어전이라고 불렀다. 5개의 니루가 한 개 잘란, 연대를 형성하였고 10개 잘란이 모여 한 개 구사를 이룬다. 구사의 한자어가 기다. 구사 또는 기는 총 4개가 있었고 각 기는 황, 백, 청, 홍 등 고유의 색깔을 부여받았다. 1616년에는 201개였던 니루가 1626년에는 234개, 1631년에는 292개, 그리고 1635년에는 419개로 늘어난다. 누르하치는 1615년 니루의 사령관인 니루어전에게 군사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부족, 혈연, 지역 관계로 맺어진 단위를 군사 편제로 전환한다. 동시에 4개의 기를 8개로 늘린다. 새로 생긴 기들은 기존의 기에 홍색 띠를 두르도록 하였다. 8기군은 이렇게 탄생한다. 8기군의 기병은 자신이 속한 기의 색깔과 같은 제복을 입었다. 머리에는 빨간 술이 달린 철제 투구를 쓰고 갈대로 만든 방패를 들었다. 각 기병은 말 3마리를 보유했으며 무기는 활과 칼을 사용하였다. 8기군의 기병은 특히 궁사로 유명했다. 활통에는 최소한 화살 30개를 넣고 다녔다. 이들의 활은 길이 1m가 조금 넘는 비교적 작은 활이었으나 수년간의 훈련과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만 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8기군의 기병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왼손에 말 고삐와 활을 함께 잡고 오른손으로 활 시위를 당겨서 쏘는 니얌니얌비라는 만주족 특유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 8기군의 보병 중에도 궁수들이 있었지만 보병은 주로 소총부대와 포병으로 이루어졌다. 소총부대는 주로 한족으로 구성된 한군 8기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포르투갈제 대포를 모방하여 주조한 대포를 사용하였다. 1613년 누르하치는 자신의 사위 5명을 암반, 대신에 임명한다. 누르하치의 장자이자 권력 승계자로 지명되었던 저용이 모반을 꾀하자 누르하치를 도와 저용을 제거한 공 때문이었다. 1615년에는 이들을 순야 암반, 오대신에 임명한다. 누르하치는 나머지 아들 4명을 호소이 바일러, 최고 족장에 임명하고 4명의 직계 후손을 바일러에 임명하여 각각 1개의 길을 통솔하게 한다. 1621년 당시 기록에 의하면 8명의 구사 어전, 즉 8기의 사령관 중 3명은 순야 암반이었고 나머지 5명은 바일러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각자가 통솔하는 8기군 휘하의 니루의 세습장들이었다. 8기군은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봉건적인 조직이 절충된 형태였다. 누르하치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지만 그의 직계들도 기를 하나씩 소유하며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갖게 된다. 8기군은 청이 중원을 제패한 이후부터 멸망할 때까지 청의 중추적인 군사 조직의 역할은 물론 경제, 행정, 정치 조직의 역할도 담당한다.
팔기군의 전사는 니루에 배속되면 농토를 불화받았다. 팔기군 전사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었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의 식솔들은 직접 또는 노예를 부려 농사를 지었다. 팔기군은 다양한 여진 부족들은 물론 몽골과 한족 등 다른 민족들도 흡수해 강력한 통솔력과 전투력을 갖춘 군사 조직인 동시에 경제 공동체로 태어난다.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효율적인 국경 수비대의 역할도 담당했고 청황실과 귀족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제공했다. 4. 몽골의 항복과 요동 함락 1607년에는 칼카 몽골족의 사신이 누르하치를 찾아와 머리를 바닥에 9번 찢는 삼괴구고 두레의 예를 갖추고 누르하치를 존경하는 칸, 쿤둘렌 칸이라고 불렀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혜로운 추장, 수레바일러로만 불리던 누르하치는 그 후 지혜롭고 존경받는 한, 수레 쿤둘렌 한이란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몽골 부족들도 누르하치의 휘하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누르하치는 1616년 국호를 후금, 연호를 1000명으로 선포하면서 칭제 건원하는 한편 여진을 만주로 개명한다. 그리고 2년 뒤인 1618년 드디어 명예 선전포고를 한다. 1618년 5월 7일 누르하치는 7대 한, 즉 자신이 명예 품고 있는 원한 7가지를 열거하면서 1만 명의 병력으로 푸순을 공격한다. 푸순을 지키던 명군의 이영방은 단 한 차례의 전투 끝에 투항한다. 누르하치는 이영방에게 높은 지위를 하사하고 자신의 손녀와 결혼시킨다. 그 후 이영방은 누르하치의 옆에서 싸우면서 정묘호란 때도 큰 공을 세우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청을 섬긴다. 다급해진 명은 누르하치를 본격적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양호 장군을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또한 해서여진의 예호 부족과 동맹을 맺고 조선에도 원군을 요청한다. 조선의 광해군은 1618년 강홍립을 오도 도원수에 임명하고 11,000의 군대를 주어 명의 요청에 응한다. 그러나 쇠락하는 명이 청을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한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전세를 봐서 필요하면 청에 투항하라는 밀지를 내린다. 1619년 3월 명, 해서여진, 조선의 47만 연합군은 사르후에서 누르하치의 5만 군과 격돌한다. 결과는 누르하치의 압승이었다. 강홍립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누르하치에게 투항하고 명군은 괴멸한다. 누르하치는 여진족, 몽골족, 한족이 투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홍립을 비롯한 조선의 장수들과 병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만주에 정착시켰고 조선과는 친선 정책을 유지했다. 누르하치는 여세를 몰아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카이완을, 9월 3일에는 티에링을, 그리고 1621년 5월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던 선양을, 그리고 곧 이어 랴오양을 함락시킴으로써 요동을 손에 넣는다. 이로써 인구 100만의 요동 땅이 누르하치의 후금에 합병된다. 만주의 여진을 통합하고 요동을 정복한 누르하치는 1626년 1월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 랴호강을 건너 요동에서 중원으로 나가는 길목의 요충지인 영원성을 공격한다. 영원성은 명의 명장이자 충신인 원숭환이 지키고 있었다. 원숭환은 이미 1622년
영원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을 개축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당시 세계 최첨단 무기였던 서양의 대포를 적극 도입했다. 서양의 첨단 무기는 1620년대부터 마카오에서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예수회 신부들은 명을 상대로 포교하는 데 있어 첨단 무기 역시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였고 명조종의 서양 대포 도입을 적극 권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카오에 무기창을 만들어 당시 세계 최고의 대포들을 생산해냈다. 특히 홍위포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전과 구경, 포격하고자 하는 벽의 두께 등을 계산하여 제작한 당시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첨단 무기였다. 명의 조정에서는 반대하는 전통주의자들도 있었으나 결국 이 첨단 무기를 받아들여 일부를 요동방비에 투입한다. 원숭화는 홍위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술도 개발한다. 원래 팔기군의 자랑은 기병이었다. 만주군의 기병은 보병 중심인 명예 군대를 마음껏 유린하였다.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군, 조선, 해서여진 연합군은 대포와 장총으로 무장하였고 강옥립 휘하의 조선군 중에는 평양 주둔 포병 4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전투가 누르하치의 압승으로 끝난 이유는 당시 명군은 포병과 장총 부대를 성이나 진지의 가장 외곽에 배치하였고 따라서 8기군의 기병이 급습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총과 대포가 한 번 발사하고 나서 재장전하는 시간이나 조준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 열린 들판에서 빠른 기병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청의 빠른 기병이 순식간에 포대를 덮치는 바람에 홍위포 부대는 제대로 위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적군에 무너졌다. 그러나 원숭화는 1626년의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20만 대군을 상대로 새로운 전술을 쓴다. 그는 대포를 성 밖이 아닌 성루 위에 배치해 잘 훈련된 포병들을 시켜 포격을 하게 함으로써 8기군을 원거리에서 괴멸시킨다. 포격을 피해 성곽 아래까지 도달한 8기군도 성루에서 계속되는 조총 사격 등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누르하치는 결국 6일 만에 영원성 포위를 풀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원숭환의 대승이었고 누르하치의 첫 패배였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누르하치는 중원 제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5. 청태종과 도르곤. 누르하치가 요동을 차지한 후 많은 한족들이 여진족을 피해 압록강 서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곳에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던 명의 장수 모물룡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다. 모물룡은 누르하치 아들 아민의 공격으로 철산으로 근거지를 옮겨야 했지만 이곳에서도 요동의 한족 유민들과 군사들을 규합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후금의 수중에 떨어진 고을들을 공격한다. 1624년에는 조선군과 함께 건주 여진의 성지인 장백산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모물룡은 명조종의 신임을 받기 시작하였고 1625년에는 천계제로부터 선물을 하사받고 산동의 등주를 통해 명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명조종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자 세력을 확대하여 점차 군벌로 변질되어 가던 모물룡은 철산 주변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약탈로 조선에도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인조가 명의 책봉을 받는 과정에서 모물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선 조정은 모물룡의 폐단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모물룡은
조선으로부터 물자를 요구하고 청천강 이북 지역에 자신의 군사들을 위한 둔전을 설치하기도 한다. 1626년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칸으로 선출된 그의 여덟째 아들 홍타이지는 모물령을 제거하고 그를 매개로 한 조선과 명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킨다. 후금군은 모물령을 철산에서 축출하는 한편 조선으로 하여금 명과의 관계를 끊고 후금과 형제 지교를 맺을 것을 약속한 강화조약을 받아내고 철군한다. 그러나 철산에서 쫓겨난 모물령은 가도로 근거지를 옮겨 조선과 명 간의 무역을 중재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하는 한편 산동 반도의 등주와 내주의 명군과도 긴밀히 왕래한다. 1626년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를 격퇴한 원숭화는 모물령이 명의 방어보다는 자신의 세력 확장에 전념해 오히려 명의 재정과 안보에 위협이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원숭화는 1629년 6월 황제의 제가 없이 모물령을 수왕도로 불러들여 그를 처단한다. 그러자 모물령과 결탁되어 있던 환관과 신하들은 원숭환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한다. 모물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명조종은 큰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후금 접경 지역의 방어에도 혼란이 생기게 된다. 홍타이지는 이 틈을 타서 과감한 공격을 감행한다. 팔기군은 1629년 11월 원숭환이 지키던 영원, 금주성을 우회하여 후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몽골의 투맨과 카라친 부족의 도움으로 만리장성 동북쪽의 시펑커우를 통과하여 중원을 공격한다. 원숭환은 화급히 조대수에게 2만의 병사를 주어 산하관을 통해 허베이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급파한다. 다행히 조대수의 군대는 베이징 성곽 밖에서 홍타이지의 군대를 격퇴한다. 그러나 원숭환은 이로 인하여 오히려 모반 혐의를 받고 1630년 1월 13일 베이징에서 능지처참형을 당한다. 원숭환의 가족들도 사형되거나 노비로 팔려간다. 이로써 후금군에 맞설 수 있는 명의 마지막 장수가 제거된다. 홍타이지는 1631년 명의 육조 제도를 도입하여 점차 커지는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 행정 체제를 완비한다. 팔기군과 육조 체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당대 최강의 군사, 행정, 정치 체제를 갖춘 제국이 탄생한다. 같은 해 후금은 전투력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다. 홍타이지는 대대적인 군사력 근대화 정책을 통해 영원성 전투에서 드러난 팔기군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전력 투구한다. 그는 우선 유럽식 대포를 자체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한족과 조선족 무기 기술자들을 대거 투입하고 1631년 생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새 무기들을 잘 다루는 병사들과 부대들에게 각종 금은보화를 상으로 주고 진급을 시키면서 첨단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정예부대를 키운다. 1631년 홍타이지는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략을 10분 활용하여 따링허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 팔기군은 영원성 전투에서와는 달리 성을 공략하기 전에 첨단 포를 이용하여 따링허성의 성곽을 포격한다. 그리고 성곽을 정면으로 무모하게 공격하는 대신 성 밖으로 나오는 명군이나 달링허성을 구하러 오는 명의 원군들만 격퇴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성을 포위하면서 명군의 식량과 사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달링허성은 결국 포위 80일 만에 함락된다. 이 전투에서 맹활약한 것은 바로 1년 전인 1630년
처음으로 조직된 한군 8기군이었다. 홍타이즈는 이어 기술을 북방으로 돌려 몽골 정복에 나선다. 몽골은 북원의 링단칸이 통치하고 있었다. 명은 1618년 청을 견제하기 위하여 링단칸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은화 수만 양을 지불한다. 1619년 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몽골군은 후금을 공격하지만 대패한다. 1631년 후금군은 링단칸의 몽골군을 격파하고 홍타이지는 1635년 북원을 멸망시킨다. 링단칸은 간신히 살아서 다른 몽골 부족에 투항하지만 1년 후 병사한다. 이로써 원의 멸망 이후 새롭게 몽골족을 규합하려던 시도는 실패하고 몽골족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통치하던 여진족에게 복속되고 만다. 같은 해 홍타이지는 여진이란 이름 대신 앞으로 자신들을 만주로 칭할 것을 선포한다. 1년 후인 1636년 병사한 링단칸의 부인이 직접 칭기스칸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원나라의 전국 옥새를 홍타이지에게 바친다. 163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대청으로 고친다. 중원 공략에 앞서 홍타이지는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같은 해 12월 마지막으로 조선 정벌에 나선다. 조선이 정묘호란 이후에도 강력한 친명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은 불과 1개월 만에 끝난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삼괴구고두례의 예를 갖추고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맹세한다. 한때 청태종이 형제지교를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치욕으로 생각하던 조선이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인조는 겉으로는 청에 굴복했지만 속으로는 야만족에 대한 굴욕에 치를 떨었고 끝까지 명을 돕고자 했다. 그러나 명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었다.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 재위 기간에는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걸식이나 도둑질을 일삼게 되면서 중원의 수많은 고을들이 폐허로 변했다. 1626년에서 1640년 사이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소빙하기로 인해 중국 역시 극심한 가뭄과 대홍수가 교차하면서 대기근이 발생하였다. 1638년에는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고 1639년에서 1644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천연두가 창궐하였다. 1640년에서 1641년 허난에는 11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 곡창인 강남은 극심한 한파와 폭설에 시달렸다. 1641년에는 대가뭄으로 중국 경제의 대동맥인 대운하가 바닥을 드러냈다. 아사자와 병사자가 속출하면서 1585년에서 1645년 사이 인구가 무려 40%나 격감하였다. 자연재해와 학정에 못 이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명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 이자성, 장헌충 등이 이끄는 농민군은 관군을 격파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려나간다. 반란군을 토벌하려고 보낸 관군의 약탈은 오히려 더 심했다. 좌량옥은 장헌충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1636년 후베이성에 진입하지만 백성들은 반군보다 좌량옥의 군대를 더 무서워했다. 좌량옥도 결국 1642년 반란을 일으키면서 군벌이 된다. 1644년 4월 24일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함락시키자 숭정제의 황후는 목을 매 자결했고 숭정제는 이를 보고 후궁과 공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후 자금성의 후원인 경산에 올라 목을 매 자결한다.
1368년 주원장이 창업한 명은 16대 276년 만에 멸망한다. 명이 멸망하기 1년 전인 1643년 청태종은 중원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급사한다. 그러자 그의 이복 동생이자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인 도르곤이 청태종의 9째 아들이자 5살밖에 안 된 순치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다음 자신은 황부 섭정왕으로서 실권을 잡는다. 이듬해 베이징이 이자성의 반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도르곤은 군대를 이끌고 중원 정복에 나선다. 그러나 청군은 만주에서 중원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인 샨하이관에 발이 묶인다. 당시 샨하이관은 명의 마지막 명장인 오삼계가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청으로 기울고 있었다. 천운도 따랐다.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베이징에 살고 있던 오삼계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후 오삼계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 오삼계가 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이자성은 오삼계의 부친을 포함한 전 가족 38명을 처형하고 부친의 머리를 베이징 성루에 효수한다. 이 소식에 격분한 오삼계는 곧바로 도르곤과 접촉하고 함께 이자성을 치기로 합의한다. 누르하치도 청태종 홍타이지도 함락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샨하이관은 이렇게 도르곤의 8기군에 문을 열어준다. 도르곤과 오삼계의 연합군은 1644년 5월 27일 샨하이관 전투에서 이자성의 군대를 격파하고 베이징으로 진격한다. 패전 후 급히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자성은 자금성을 불태우고 베이징을 일주일 동안 약탈한 뒤 6월 4일에 빠져나간다. 청군은 6월 5일 베이징에 입성한다. 선양에 남아있던 순치 황제는 10월 19일 베이징에 도착하여 10월 30일 천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1644년 11월 8일 천자로 즉위한다. 청이 중원 제패의 대업을 완수하는 순간이었다.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하고 자금성이 청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명은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명의 황족과 일부 관료들의 저항은 한동안 계속된다. 명 황실의 자녀 세력이 화중, 화남에 세운 남명은 1662년까지 존속한다. 1662년 만력제의 손자이자 숭정제의 사촌 동생인 영력제가 미얀마까지 추격해온 오삼계에게 죽으면서 남명은 멸망한다. 6. 청의 성공 요인. 청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8기군을 무적의 군대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하려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였다. 이들은 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철기와 총, 대포를 생산할 수 있는 주물 공장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장인들을 양성하였다. 8기군의 전통인 기병과 궁술만 고집하지 않고 당시의 최첨단 전쟁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를 조련함으로써 명과의 군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군사력 증강 외에도 청의 성공에는 중요한 요인이 2가지 더 있었다. 첫째는 다민족 국가의 건설, 둘째는 경제 발전이었다. 청은 이 민족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진정한 의미의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다른 여진 부족을 흡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몽골족과의 연합국을 건설하고 만주의 한족과 조선족을 흡수한다. 이들은 여진족이든 몽골족이든 한족이든 조선족이든 자신에게 투항하고 공만 세우면 높은 관직을 주었고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일족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제국 건설 과정에서 중책을 맡긴다. 당시 요동 지역의 민족 구성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만리장성 밖의 동북 변방 지방의 위소는 점차 독립적인 병영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요동은 이성량과 같은 세습 군인들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중앙조정의 지휘를 따르긴 했지만 실질적인 삶의 기반은 요동이었고 특히 접경지역의 여진족, 몽골족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공통의 경제와 사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한족 출신 군인들은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문화적으로 한족도 여진족도 아닌 독특한 변경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만주족의 휘하에 들어간 한족은 포로로 잡혀온 경우도 있었지만 변방의 한족들이 점차 여진족에 동화되어 자진 합류한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중국식 이름을 버리고 여진식 이름을 취하고 여진의 풍습을 따랐다. 누르하치의 명으로 대명류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누르하치가 명과 조선의 조종과 교신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한 달해는 중국어와 만주어에 모두 능통하였다. 원래 한족이었다가 만주족으로 동화된 전형적인 변경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누르하치가 만든 팔기군에는 한족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1623년 누르하치는 퍼아라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중국인들은 만주인들과 똑같이 대하라는 명을 내린다. 퍼아라는 1603년에서 1619년 사이 누르하치의 근거지였다. 이는 수많은 한족들이 일찍부터 만주족에 합류하였고 누르하치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한족 출신 변경인들은 만주족이 청해 건국을 선포할 때쯤에는 이미 만주족이 되어 있었다. 누르하치가 가장 아꼈던 장수이자 청해 개국 5공신 중 하나였던 피용돈 역시 대표적인 변경인이었다. 피용돈의 성은 퉁시로 원래 한족의 동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최고의 궁사로 명성을 떨친 피용돈은 1595년 누르하치의 휘하에 들어가 사루후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누르하치는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그에게 의지하였고 결국 그를 자신의 사위로 만든다. 1620년 피용돈이 죽었을 때 누르하치는 목 놓아 울었고 그의 무덤에서 밤늦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피용돈의 아들인 둥툴라이는 후에 황제를 호위하는 호군의 사령관이 되어 혁혁한 무공을 세웠고 청해 황실 부족인 아이신교로 부족 출신의 부인을 맞이하여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순치제의 황후인 효강장 황후다. 효강장 황후는 23살의 나이에 요절하지만 그가 낳은 아들 현엽이 1661년 7살의 나이에 순치제의 뒤를 이어 즉위하니 강희제다. 강희제는 변경인의 피를 물려받았고 만주족, 몽골족, 한족의 피가 모두 섞여 있었다. 당시 요동에는 고려 유민과 조선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다. 청은 자진해서 투항한 몽골족이나 한족, 조선족은 만주족과 똑같이 대우해 줬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한인이나 조선인들은 노예로 삼았다. 부이라고 불린 이들 노예들은 집안의 노비에서부터 부유한 만주 족장들의 집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왔더라도 공인들은 세금과 부역을 면해주고 음식과 노비도 제공해주면서 특별히 대우했다. 이들은 만주족의 경제력과 군사력 신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15세기 말부터 명과 조선의 철기 제조 기술이 이들을 통해 여진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만주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크게 강화된다. 17세기 초
누르하치의 수도 허투알라에서는 수백 명에 이르는 한족, 조선족 공인들이 활과 화살, 철기구, 갑옷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도시 자체를 건설한 것도 한족 기술자들이었고 건설 비용도 한족과 조선족들이 무피, 인삼 등을 명과 조선에 팔아서 조달하였다. 홍타이지 역시 누르하치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그대로 따른다. 그가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는 몽골족들 간에도 치열한 내분이 일고 있었다. 특히 차하르의 링단 칸은 북원의 마지막 칸으로서 몽골족을 다시 한번 통합하려고 다른 몽골 부족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몽골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몽골족은 만주에서 중원으로 나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명과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여진족의 부상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자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호르친을 비롯한 링단칸의 차하르족에 반대하는 몽골족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특히 혼인을 적극적인 외교 도구로 사용한다. 누르하치는 13명의 호르친 몽골족 공주나 추장의 딸들을 후궁으로 맞는다. 1614년 홍타이지와 도르곤도 모두 몽골족 공주들과 결혼한다. 홍타이지의 첫 번째 부인도 호르친 부족장 망구스의 딸이었고 그 외에도 6명의 몽골족 부인을 둔다. 홍타이지의 딸 14명 중 10명은 몽골족 부족장들과 결혼한다. 청황실과 사돈 관계를 맺은 몽골 부족은 호르친, 차하르, 바린, 아오하, 아바가 등 대부분의 몽골족을 망라한다. 청은 실질적으로는 여진족과 몽골족의 연합국가였고 만주족 역시 여진과 몽골족의 혼혈족이었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만들어낸 만주라는 공동체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 공동체였고 연맹이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였다. 만주족은 만리장성 밖의 모든 종족을 혈연을 통해서 엮는 다민족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어느 왕조보다 안정되고 강한 지역 기반을 확보하였고 중원 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1622년 차하르 몽골족에 쫓기던 카라친 몽골족이 자신에게 귀순해 오자 누르하치는 이들을 처음으로 팔기군에 배속시킨다. 투항해 오는 몽골족이 점점 늘자 1626년에서 1627년에는 각 기에 5개 니루를 배치한다. 1635년 홍타이지는 몽골족 니루가 80개로 늘어나자 몽골족만으로 구성된 8기군 부대를 만든다. 몽골족 8기군도 만주족 8기군과 같은 색의 기를 가졌지만 만주 8기 중 같은 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 한족으로만 구성된 8기군도 만든다. 당시 만주에 귀순한 한족은 세 부류가 있었다. 우선 만주족과 구별이 힘들었던 변경인이 가장 먼저 귀순하여 후금과 청에서 요직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합류한 한족은 누르하치가 요동을 점령하면서 복속된 한족이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한족은 영원성, 달링허성 전투 등 청이 샨하이관을 넘는 과정에서 청군에 패하여 흡수된 명의 정규군이었다. 1637년 2개의 한군기가 만들어졌고 1639년에도 2개, 1642년에는 4개가 추가로 만들어짐으로써 한군 8기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때쯤 되면 이미 만주, 몽골, 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해진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또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한군 8기군이 만주 8기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허다했다. 만주족이란 한족, 조선족, 여진족, 몽골족으로 구성되었고 중국, 몽골, 티베트, 돌궐, 조선의 언어와 문화, 종교가 뒤섞이면서 형성되어 갔다.
만주족은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수많은 부족과 민족의 피를 섞어서 만든 새로운 민족이었다. 청의 경제력 역시 만주족의 중원 재패를 가능케 한 핵심 요소다. 누르하치는 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수완을 보인다. 그는 만주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부상하기 시작한다. 당시 만주에는 두 종류의 교역이 주종을 이루었다. 첫째는 명의 변경에 있는 성읍이나 거울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었고, 둘째는 소위 조공무역이었다. 변경에서의 교역은 주로 여진족의 대표 상품인 산삼, 모피, 진주를 명나라에 파는 것이었다. 조공무역은 여진이 명의 말을 바치고 그 대신 명 황제로부터 돈과 비단 등의 하사품을 받는 것이었다. 여진족의 조공사절단은 평균 100명을 넘었고 3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당시 명은 여진족에게 명과 교역할 수 있는 면허를 발부했다. 중국에서 진귀한 물품이었던 여진의 특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또한 여진족의 이권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여진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누르하치가 등장할 즈음 명은 해서 여진의 1000개, 건주 여진의 500개의 면허를 내주고 있었다. 누르하치의 초기 전투의 대부분은 주요 교역 거점과 무역로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면허를 갖고 있는 다른 부족장들로부터 면허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누르하치는 결국 명이 여진족에게 배부한 면허를 모두 차지함으로써 여진과 명 간의 무역을 독점하게 된다. 그가 여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자 명은 누르하치에게 각종 지위는 물론 매년 대량의 은을 하사하였다. 누르하치는 여진을 대표하여 베이징에 조공을 바쳤고 이는 그에게 여진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다. 명과의 무역에서 누르하치가 가장 큰 이윤을 남긴 것은 인삼이었다. 당시 건주 여진이 살고 있던 압록강변과 백두산 부근은 중요한 인삼 산지였다. 누르하치는 젊어서부터 산삼무역에 뛰어들었다. 만주족의 전설에는 누르하치가 신만이로 자주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원래 산시성의 타이항산이 인삼의 주산지였다. 그러나 명의 말기에 이르러 이 지역의 인삼은 고갈되기 시작한다. 요동반도와 조선에서도 인삼이 났지만 명으로 수출되는 양은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여진족의 인삼 수요는 급증하였고 누르하치는 이 인삼 무역을 장악한다. 1608년 명은 급부상하는 누르하치를 제어하고자 그의 인삼 무역을 2년간 금지한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 누르하치가 비축해 놓은 인삼 10만 근이 부패했다고 한다. 누르하치가 장악한 인삼 무역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건주 여진의 영토 내에서 나는 인삼뿐만 아니라 야인 여진이 살고 있던 흑룡강변의 인삼 무역까지 중개하는 한편 10,000명이 넘는 신만이를 고용하여 인삼을 캤다고 한다. 당시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여진은 인삼과 모피, 진주 등을 명에 팔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고 명은 무역 대금으로 은을 지불하고 있었다. 당시 명은 서구를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유럽은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수입하면서 무역 대금으로 은을 사용했다. 남미의 스페인 영토로부터 나온 은의 20% 정도가 마닐라, 광둥, 푸젠, 저장성을 통해서 명으로 흘러들어갔다.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서도 막대한 양의 남미은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가 생산하는 은의 반 정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유럽 돈의 무덤이라고 부른 이유다. 수입된 은은 명나라의 화폐로 쓰였다.
명은 관료들의 월급도 은으로 지급하였고 세금도 은으로 걷어들였다. 명은 송처럼 완벽한 화폐 경제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은 이미 11세기에 세계 최초로 종이 화폐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남발하는 인플레 정책을 수차례 사용한 후 종이 화폐는 완전히 신용을 잃는다.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은이나 동같이 자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금속 물질밖에 없었다. 명의 막대한 무역 흑자로 서구의 은이 중국으로 모여들면서 명은 은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명은 일본으로부터도 연평균 33,000에서 48,000kg에 달하는 은을 수입했다. 명으로 흘러들어간 은의 25%는 만주와의 무역을 통해서 누르하치에게 들어갔다. 누르하치 치하의 만주 경제는 상업 중심의 화폐 경제로 탈바꿈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만주에서 소 한 마리는 은 15에서 18냥, 노비는 은 25에서 30냥이었고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상행위가 벌어졌다. 홍타이지 치하에서 만주 경제는 더욱 발전한다. 홍타이지가 처벌한 여진 족장 와크다의 재산 목록을 보면 은 4,000냥, 마을 3개, 한족 노비 199명, 304명의 하인과 공예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개 여진 족장의 재산 목록이 이 정도였다는 것은 당시 만주 경제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보여준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명에 비견할 만한 관료 체제를 확립하고 세계 최강의 정예 상비군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최강의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